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2월 16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이틀 제가 어디 좀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보니까 가관입니다. 이완구 총리 인준 동의안을 아마 새누리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요즘은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강행 처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아마 표결 처리할 모양입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쉽게 야당이 무슨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그 양반 주둥아리를 한 대 툭 때려주고 싶어요. 국회 다수를 점유한 여당인 새누리당이 온갖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이완구에 대한 총리 인준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새누리당의 계산은 이런 걸 겁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미 총리가 3번이나 자진 사퇴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이완구까지 포함되면 4번으로 신기록이 갱신되는 거죠. 그러려니 차라리 욕을 들어먹더라도 강행 처리해서 인준동의안을 국회 다수당인 다수의 위력을 이용하여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져야죠. 하지만 새누리당의 계산은 아무리 욕먹을 짓을 해도 결정적인 찬스에 가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은 표를 일정하게 주는 그런 국민들을 얕보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새누리당, 후한무치한 새누리당에게 도대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감동시켜서 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정말 현 상태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정권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력이란 말 아주 쉽게 사용하는데요. 력이라는 게 뭡니까? 힘입니다. 힘.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일정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즉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이 무슨 총칼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위협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인품이 워낙 훌륭하고 협상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온 국민이 감동을 먹는 그 정도 인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인물을 하더라도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면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여하튼 그 정치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강요하는 힘인데, 그 힘은 언론에서 나옵니다. 여론을 병자해서 유력한 언론들이 정권을 압박할 때 결국 소수당인 야당도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언론의 지원 없이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이 낙마했던 것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나마 힘을 발휘하는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이 세 사람이 자진 사퇴하는 걸로 귀결이 됐던 겁니다. 이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조중동이 결사 반대한다면 아마도 이완구가 그 뜻을 접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형세라는 것을 조중동도 잘 압니다. 차마 찬성할 수 없을 만큼 개판이어서 비판은 하지만은 정말로 진짜로 비판을 했다가는 박근혜 정권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신용만 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신용만 내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소수당인 야당이 발휘할 정치력이 대체 뭐냐?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내팽개친 집단에게 발휘할 정치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집단에게는 그저 잊지 말고 선거 때 표로 심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당이 만약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총리 인준 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천 몽쇄되어 있는 걸로 알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가능하다면은 본회의장 단선 선거를 통해서 표결을 저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 단상 선거를 해가지고 그 표결을 저지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여하튼 국회 다수당이 뭔가를 강행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그런 자기 자신들의 만행과 치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언론을 무서워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무서움만 접어버리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역대 단상선거는 성공한 사례도 없거니와 게다가 여당 편들어줄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의 언론 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역풍맞기 십상입니다. 되겠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표결에 참가해서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총선거 때, 국회의원 총선거 때 자기 자신의 당 이름과 그리고 정책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새누리당 다수당 됐습니다. 그럼 다수당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표결 사용하는 건 민주주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반대할 그런 일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또 보십시오. 충청도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은 충청도 언론들이 이왕구 충청도 총리 시키는 거 반대한다고 야당 씹어대는 그따위 언론이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진짜 그따위 언론의 말 들어도 정말 반박할 자격이 전혀 없을 겁니다. 여하튼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야당으로서는 부담이 큽니다. 뭐 욕먹을 각오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정권 재창출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뒤로 자빠지기를 바라는 인간들 몇 명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인간들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찬성이라도 한 표 해보십시오.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 숫자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면은 문재인 이래 리더십이 암초에 맞았다는 등 내부 반란이라는 등 온갖 비난을 그렇게 해서 여론을 호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언론을 감안하면은 표결에 참가해서 반대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불참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야당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은 이런 여당의 만행을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켜가면서 다음 총선거 때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야당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야당이 문재인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한다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잘 못한 인간들한테 욕하기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새누리당과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대체 니는 무슨 방법으로 그러면 정치력을 발휘할 거야? 한번 얘기해봐 인간아 하면은 다 주둥아리 담을 겁니다. 난 문재인이 아니잖아. 이따위 얘기밖에 못할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진짜 앞에 두면 싸대기 한 대 올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재인을 칭찬하고 문재인을 빨아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런 온갖 의혹 10대 의혹으로 나오더만, 그리고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이런 일이 들통난 마당에도 표결 처리하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냥 가래기를 잡고 야 니들 그렇게 하면 다음 선거에서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네, 그제 야당 한국일보에 쓴 칼럼 누가 쓴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개파 갈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파 갈등 없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누리당은 비박, 친박, 무슨 박 다 있지만은 그래도 큰 선거를 앞두면 단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대체 이건 평소에도 싸우는 걸 물론이고 선거 앞두고도 싸움박질하고 있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나라가 망하든 대통령 집권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없다는 이런 식의 정신 상태, 이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한국일보 칼럼에 쓴 걸 봤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랜만에 와서 신문 보니까 진짜 열받고 텔레비전 안 보니까 인터넷에 뭐 미에 다음에 나온 KBS, MBC, SBS 이런 기사들도 쭉 읽어보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열을 받든 말든 일단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안해낸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뭐 사실 오피니언 비평 첫머리부터 이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가급적 내 이완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뭐 오늘 어차피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니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 또 김효준 PD도 물론 김효준 PD의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뭐 아침 신문 사설들도 다들 새누리당의 이건 일종의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대해서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피니언 흐름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네. 자, 이완구 얘기,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뭐 당연히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오늘 분수령입니다. 오후 2시죠. 본회의 열리는데 뭐 새누리당은 말씀하셨다시피 본회의 표결 강행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표결에 참여를 할지, 해서 의견을 낼지, 본회의장 토론회만 참여하고 전부 퇴장할지, 아예 안 들어갈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두고 막판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새정치연합이 표결에서 빠지면 뭐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하겠죠. 9표 정도 이탈표가 나오면은 부결된다고 하는데, 비박, 좀 강성 비박 의원들의 면면을 헤아려 볼 때 쉽지는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고, 인준안이 처리가 되면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뭐 총리가 되는데 만신창이 총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한겨레 사설은 총리로 인준을 받은 이후를 전망하고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뻔한 이 만신창이 총리 인준 강행이란 제목입니다. 자, 지난 정치사를 돌아봐도요, 이 만신창이 총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고 한겨레는 짚습니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더욱 납작 엎드리는 총리, 밑으로는 권리와 위엄을 상실한 초라한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권위. 예, 권위, 예. 네. 이 이완구 후보자는 애초 지명을 받았을 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기세등등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지난 행적에 비춰볼 때 당시에도 그런 말에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각하 예.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예. 각하드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제 이완구 후보자 쓴소리는커녕 대통령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는 총리가 될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바라던 바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수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비집고 올라오더라고요. 예. 아니 뭐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해봅니다. 예. 말 잘 듣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결국은 물러나야 될 놈을 결국 끝까지 믿어준 건 청와대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참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진짜 참 그렇죠. 비참한 겁니다.
자, 온갖 흠집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두어준 윗사람에게 감지덕지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 요거는 인간관계에 정해진 이치겠죠. 말씀하신 대목하고 닿는 얘기입니다. 총리로서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데도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윗사람이 바르게 처신하지 않을 때 아랫사람에게 영이 서지 않는 거, 요건 뭐 진리겠죠. 그 속에서 공무원 조직은 더욱 피폐해지고 국정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이런 사정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은 사면속 총리 낙마보다는 반쪽 총리가 낫다는 판단에서가 아닐까라고 한겨레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누더기 총리 두고두고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한겨레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고가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김효진 PD가 지적하는 걸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데 아까 그 9명이 반란을 일으키면 인전이 부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변수일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헤아려 봤어요. 반대표를 던질 것 같은 사람들, 뭐 이재호 의원, 김용태 의원, 뭐 김성태 의원 이런 사람들 몇 명 떠오르긴 하는데 이게 손가락에 가득 차진 않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제 무슨 이명박 괜히 박근혜 괜히 하는 거는 겉으로 보는 건 다꾸라고 그거 모릅니다. 속마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악플 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열심히 추적해 봤더니 자기 친구라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친이들의 계산이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이제 새누리가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는 현 정국이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국민의 뜻을 뭐 받아들여서 이완구를 낙마시키는 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냐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완구를 끌고 가는 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냐 여기에서 새누리의 수뇌부는 이완구를 인정하는 것이 그나마 더 낫다. 그 한겨레 사설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게 또 정당이고 국회의원 숫자가 100명 넘어가면 새누리도 마찬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고 다 한 뜻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그 한국일보 그 칼럼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 얘기했다시피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이제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다르다면서 새누리당은 일치단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꼴배기는 싫지만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망하면은 우리 전체가 공멸한다. 라는 생각에서 이른바 비박들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행세를 보면은 여전히 십상시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런 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한 칼을 먹여야 업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이 정권을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냐 지금 복잡하게 머리가 돌아갈 겁니다. 근데 한 방 이미 매겼잖아요. 원내대표 선거 때. 한 번 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는데 이건 뭐 정치력, 야당 보고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거는 그 미친놈 하는 얘기고 도대체 어떻게 발휘하라는 얘기야. 솔직히 문재인 대표가 뭐 여론조사 하자는 방안을 뭐 그렇게 뭐 참신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론조사 하자고 얘기했겠어요. 이제 문재인 대표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서도 그렇게 반대가 나오면은 니들이 강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새누리당이 받아줄 리가 없죠. 지금 이미 여론조사 하면은 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마나 빤한 건데. 결국은 정치 공세죠. 근데 문재인 대표는 성격상 뭐 정치 공세로 했다기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찬성 나오면 우리 찬성해 줄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만 새누리당이 지뢰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정치력을 풀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력이라는 거는 그 언론이 뭐라고 지적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정당에게 정치력이라는 게 발휘되는 거고 선진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여론이 질타를 하면은 자기 뜻을 접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은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야당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얘기는 뭐 개소리고 내가 보기에는 여당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계산해낼 것이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말이에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자신이 없다면 표결강 못할 겁니다. 만약에 표결강에서 자빠진다면은 이건 진짜 더 큰 망신이고
더 큰 그야말로 정치적인 큰 패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뭐 유일하게 변수가 있다면은 새누리당 내부 사정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짚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비박이라면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걸 찬성해 주는 게 유리할 것이냐. 뭐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를 따지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유승민이 네, 원내대표가 해봤자 박근혜 대통령이 별로 바뀐 게 없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 칼 더 먹이는 게 나을까? 아주 복잡. 그렇다고 아마도 새누리당의 비박 의원들은 서로 만나서 협의도 네. 제대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치 감시의 보여서. 눈초리가 내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국정원, 기무사, 도청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동향 파악할 거예요. 자식들. 예. 그래서 이 개별적인 심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가지고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게 유일한 변수일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네, 다음 토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얘기를 오프닝에서도 그렇고 많이 해주셨어요. 네. 공교롭게도 다음 토픽 문재인 후보 본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자, 보니까 무슨 내가 독스 사운드라고 했는데 그런 예. 것 같은데 한번 네. 들어나 보시죠. 자, 공동으로 여론조사해서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 이게 오늘 국회 본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요거는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뒤에 내놓은 대표적인 정치적 수사로 기억이 계속 될 겁니다. 계속 회자가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정치학자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가 오늘 칼럼에서 몇 마디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칼럼에 전적으로 동조한다 이런 의미로 고른 건 아니고 동조하면 어때? 괜찮아. 생각해볼 대목인 것 같아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개소리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네.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소신대로 하세요. 자, 경향신문의 정동 칼럼이라는 칼럼 코너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박상훈 대표가 칼럼을 썼고요. 말씀드렸듯이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문재인 문제. 네. 예, 문재인 문제. 예. 자, 박상훈 대표는 뭐가 이런 문제랍니까?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를 결정한다고 해보자 이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의 기대와는 아주 딴판이 됐을 것이라고 박상훈 대표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여론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겠죠. 단순히 여론조사를 해본다는 것과 여론조사로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을 하는 것의 차이는 반딧불과 벼락빛의 차이만큼이나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우선 이완구 후보자를 총리감이 아니라고 본 시민 가운데 그렇다고 여론조사로 인준이 부결되었을 때 나타날 재난적 사태를 감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 응답에 기권하거나 인준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한다는 헌법 조항을 어긴 것도 부담이 되거니와 시민사회가 찬반으로 양분되는 것이 가져올 사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에 응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그간 내온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야권 지지자들도 크게 동의할 수 있다고 박상훈 대표는 전망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 여론조사는 이미 이완구 문제가 아닌 문재인 문제로 바뀌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합니다. 예. 자, 문재인 대망론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열정적으로 나서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가 곧 문재인 대권 지지와 같은 의미로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민들은 이 상황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도 짚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선거로 나타난 실제 시민 의견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일은 비일비재했죠. 이건 팩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널리즘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인 사건들 중에는 여론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한 언론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는 점도 꼽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강제로 집행하게 된다면 정당성 시비와 분란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박상훈 대표는 기술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야 얘기해 이 사람 얘기는.
그게 문재인이가 여론조사를 하자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실익도 없을 것 같다는 분석이 아닐까 싶네요. 박상훈 대표는. 그럼 잘못된 거지. 실익이 없는 제안을 했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이 사장님 좀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아니. 예. 하나만 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론조사로 그 만능이 아니라는 얘기는 네. 그건 수천보다 더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다 우리 여론조사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아니 문재인하고 정몽준을 놓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몇 % 차이 난지 아세요? 0.1% 차이, 0.1% 차이 난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92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만큼 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여론조사 했겠어요? 얘기는 방법이 없어 그랬던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자는 차원이었다. 정몽준도 사퇴 안 하고, 노무현도 사퇴 안 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서 한 명으로 안 하면 지는데, 그래서 단일을 하게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외통수지.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그것은 정책 결정이나,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이어져 있는 그 의사결정 구조에 얽힌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들 재량으로 누구를 후보로 할지 정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지. 결정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야가 합의하면은 가능하다는 쉽게 얘기해서 새누리당을 정상적인 집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문재인 대표는 제안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웃기게 생각하는데 나는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에요. 왜냐면은, 정상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정상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 표결해가지고 반대했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는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겠다라고 하면은 새누리당은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야당은 반대하시오. 우리는 찬성하겠습니다. 표결해가지고 지금 의석 분포를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냅두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완구 총리 동의안은 무조건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저지해 보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는 생각을 거듭했겠지. 결국은 여론의 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여론이 뭔지 한번 우리 조사를 해보자. 자, 이런데도 니들이 예를 들어서 여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완구에 대한 의사가 높으면 우리 표결을 하겠다. 그래서 반대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문재인 대표가 그런 설명 안 했던 거는 문제인 것 같아. 난 이거 내용을 신문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 문재인이라면 그랬을 거야. 야, 하자. 만약에 그 이완구에 대한 여론이 좋게 나오면은 찬성하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자유투표 시켜주겠다. 당론으로 반대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대신 만약에 반대 여론이 높으면은 새누리당은 그렇게 해라. 이게 당론으로 찬성하지 말고 자유투표를 시켜라. 그래서 그 결과를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훨씬 더 현명했겠죠. 근데 뭐 그런 정치력이 그런 걸 보고 정치력이라고 그건 뭐 정치력이 아니라 잔머리인 거지. 무슨 정치력이 얼어 죽을. 잔머리인 겁니다. 잔머리. 상대방에게 이제 훨씬 더 거부감이 덜한 방법으로 하자는 건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잔머리는 없어요. 그냥 전공법 위주. 그 양반을 갖다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진 않았지만은 대선 때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 우직한 정면 돌파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는 오히려 더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했을 때 이걸 무슨 이완구 여론조사가 아니라 문재인 여론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야말로 그 양반 누군지 모르겠지만 길 가다가 하늘 무너질까 봐서 어떻게 길 따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이상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정치적 기술을 발휘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다르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없으니까는 그거를 발휘해 본 거라고 한 것이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정치적 기술을 건 거니까 평가할 만하고 당연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리석은 딱 하나죠. 상대방을 최소한의 이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한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이성을 잃었어요. 물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당내 대통령 대표를 뽑을 때 여론조사 방식이 들어간 그런 경선 방식으로 선출을 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가 인준을 하거나 안 해서 뭐 어쨌든 떨어지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총리 지명 이런 인사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똑같은 무슨 다르기는. 아니죠. 그건 그렇게 똑같다고 치부하실 건 아니죠. 조사를 해가지고 수치가 나오느냐 이 문제가. 그건 다르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이 대통령이 정하고 국회 표결을 통해서 특정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까 그렇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네. 수치가 필요할 때 하는 네. 것이 이제 그런 여론조사인 것이고 이것도 결국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여론조사 하자는 측면에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을 국무총리 인준안을 그냥 칠 것인지 받을 것인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그 방법론 자체는 뭐 친노고 친문이고 뭐 새정치연합을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자라는 거죠. 뭐 이완구 총리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나중에 그로 인해서 더 큰 정치적 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책임이 실종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이니까는 제도적으로는 우려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비판하거나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괜히 있어 보이려고 문재인 깐다, 야당 깐다 이렇게 또 그걸 싸잡아서 비판할 건 아니라는 얘기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럼 대의제의 그거는 원리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안건이 나올 때마다 국민투표하면 제일 빠르죠. 우리나라 IT도 강한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뭐랄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뭐 있어 보이려고 새정치연합을 깐다. 문재인 깐다. 그게 무슨 실익이 있냐. 이런 비난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문재인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한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은 많이 있지만은 일단 빼고 그러면 그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이런 누구지 후마니타스인지 뭔지 이런 사람이 비난하는 거는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뭐 잘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했다고 하면은 사실 자기도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뭐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칭찬하는 건지 뭐 욕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결론은 비판하는 거죠. 결론은 하는 보니까 그냥 뭐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결국 쭉 읽어보니까 문재인 잘못했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은 잘못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답을 내보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주고받는 토론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고. 비난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안건이 생겼을 때, 일종의 고잉 퍼블릭입니다. 정치적에서 굉장히 정치에서 극단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거를 구사할 수 있는 제도는 내각제죠. 지도자가, 의회 대표가, 총리가, 자기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있을 때 의원들한테 가로막힐 때 좀 안 좋다 반응이 싶을 때 이거 붙여지지 어디 통과 안 되겠다 싶을 때 해산시킵니다. 선거 다시 하자.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가까이에서 아마 이런 기억 갖고 계실 겁니다. 그 고이즈미 총리 때 고이즈미가 일본 그 우정 민영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국회 자기 당의 의원들의 반발이 커요. 그때 의회 해산시켰죠. 선거 다시 해가지고 70%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밝힌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대중 앞으로 고잉 퍼블릭 할 수 있는 장치가 유효한 거는 내각제죠. 우리는 대통령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뭐 결론이 뭐 어떻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비난도 그 문재인으로서 새겨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누구 편을 들고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왜 누구 편을 듭니까, 여기서? 이 방송이 뭐 누구를 대변하는 방송은 아닌데, 나는 내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내뱉은 말이라는 의미를 배제하고, 국무총리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총리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가르는
가르자는 발상 자체에 대한 제도적인 비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집단이라면은 네. 그 얘기는 맞아요. 네. 그 문재인이 미친놈도 아닌데 네. 뭐 하려고 여론조사 하자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상적인 집단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자기 이익에 정권의 명운과 관계돼서는 나쁜 것도 찬성한다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왕구에 대해서 열 몇 개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아무리 여당이라도 찬성할 수 없다 해서 찬성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라면 여론조사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표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표결하면 되는 거지. 근데 뭐 아까 누구가 한국일보 칼럼에서 지적했다시피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관련되면 일치단계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네. 얘기해서 이왕구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해서 그 총리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종합 백화점으로 보면 도저히 부적절한 인물 아니에요. 새누리당이나 친여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자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린 찬성할 테니까 네 반대해라.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다시피 그 단상 증거를 한다든지 그게 가능하다면은 근데 단상 증거에 아직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욕만 얻어쳐먹지. 그럼 결국은 표결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 칸 더 여론 한 번 더 보자. 이래도 니들 찬성할래? 라고 제안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제 여당의 선택에 놓이는 문제인데 그걸 놓고 이런 식으로 비난할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라고 만약 문재인 대표가 주장했다면 생각이 짧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사님께서 이 점을 짚으시면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그런 지적을 한 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짓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 무작정 비판하는 건 아니죠. 저는 그 말씀에 공감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건 표결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절차예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받아들여야죠. 지난 총대선에서 진 결과입니다. 그런 거 할 권한을 얻은 거예요, 새누리당은.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진영이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진영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무력하겠지만은 그게 정치입니다.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진영이 선거에서 졌어요. 그 결과의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야당이 정체를 발휘해가지고 이완구 후보자의 잘못된 점들은 드러난 팩트니까 너무 좀 아니니까 분명히 막긴 막아야 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야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한번 던져본 거다. 여러 가지 고민했을 거다. 이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재인 투표가 될 거라는 동 이따위를 갖다가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난 제대로 된 비판 아니야. 이거는 비판이면 비판이야. 이 박상훈 대표가 걱정한 것은 만약에 여론조사가 붙여지면 아마 그 룰을 정하는 또 문구를 정하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굉장히 긴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또다시 한번. 그러면 그 사이에 보수 진영이 이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나중에 대권 가도까지 연결 지어가지고 이 사람을 흔들려는 그 문재인 선거의 프레임을 짤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는 질문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결국 이제 이 양반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문재인 그 투표가 돼가지고 여론조사도 왜곡될 뿐더러 그렇게 해서 친 다음에 문재인 너한테 타격을 줄 것이니까 왜 그때 제안을 했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끝날 문제인 거야. 사실대로만 얘기하면은. 왜냐하면은 야당으로서는 숫자도 적고 그리고 임명권자도 아니고 추천권자도 아닌 상황에서 반대한다면 그걸 끝이지 뭘 그래. 근데 야당 정치력을 발휘하고 막 여론이 압박을 하고 하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쪽에서 어떤 제안을 해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고 그렇잖아요. 뭘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이지. 이왕구를 총리를 하겠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던져본 거라고. 자, 그럼 좋다. 여론조사 하자. 내가 만약에 전략가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야, 여론에서 잘 나오면 우리 찬성할게. 에? 그러나 여론에서 잘 안 나오면은 니들 자유투표해라. 이렇게 던졌을 수는 있겠죠. 그럼 유리한 거거든. 그렇잖아. 여론조사 이기기만 하면은 무조건 통과되는 거고 여론조사에서 지더라도 자유투표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반환표가 적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걸 정치력이라 한다면 그건 잔머리라고 내가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야당으로서는
그 속수무책인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여론에서 귀를 안 기울이는 이상은 여기에 한 칸 더 제안을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뭐 어차피 새누리당 안 받아들였잖아요. 네. 안 받아들였으면은 그걸로 끝난 문제지. 야 문재인 너 뭐 미쳤다고 여론조사하자고 야 여론조사로 하자는 게 말이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 박상호 대표의 비판은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수준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려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여론조사를 가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그 여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자기가 보기엔 전문가로 보기엔 높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럼 찬성해 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는 걸 수도 있죠. 아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뭘 그렇게 오지랖 걱정을 하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지랖 넓다. 우리가 아니 다른 사람의 비판을 그렇게 막 이렇게 깎아내리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일반 지상파의 방식이에요. 아이 뭐라고 얘기하면 헛소리하고 개소를 해요. 그래서 나도 나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 맞는 얘기긴 한데 하면서 네 얘기 개소리다는 얘기를 뒤에 쭉 해놔요. 그 앞에 전제는 뭐 당신의 얘기도 존중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1, 2, 3, 4 해가지고 네 얘기는 순 개소리 헛소리야라는 이게 말하자면 지상파의 어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게 헛소리야. 무슨 뭐 문제에 대해서 아니 여론조사 이거는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그냥 별 쓸데없는 그런 제안을 했어. 어차피 통과될 건데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건데 뭘 그렇게 얘기한다면 차라리 맞는 비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재인 니도 잘못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헛소리하듯 저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 얘기대로 문재인이 잘못되면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되나? 아니 문재인 참모야? 진짜 걱정할 수도 있죠. 걱정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훌륭한 정치인이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악의적인 여론에 의해서 자빠진다면은 그건 걱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문재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지가 죽을 깨를 써가지고 지가 죽는다면 그걸 뭘 걱정을 해야 돼요? 그건 자기 업보를 받는 건데 그건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이 얘기는 뭐 이게 저랑 계속 여기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문재인 후보의 그런 거를 뭐 평가할 저기도 안 되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 이런 시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본 것이었고요. 아무튼 간에 뭐 저는 그 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한번 던져본 정치적 기술적인 어떤 그런 적이었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식의 갈름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건 내 생각이니까 또 반대하는 다음 사람들 열심히 반대하시고요. 네, 다음 PD 브리핑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PD 브리핑은 사전 제작물의 시간 관계상 오늘 이사님하고 저하고 앞에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 다음 토픽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이 광고는 조합원 까칠한 이주부님이 신청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을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산에서요. 진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손을 잡고 지난 10일이었죠. 범시민운동본부를 꾸려가지고 이 고리원전 1호기 폐쇄운동에 나섰습니다.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이 부산시가 이런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이 중대한 의미를 원전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가장 안전한 방식을 찾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주민과 자치단체가 뜻을 모았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서 짚고 있습니다. 보수는 원전 찬성이라는 공식 깨진 의미 크다라는 사설 제목입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원전의 안전과 필요성에 대한 신뢰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낡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면서도 안전심사 당국은 불투명하고 권위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주변 30km 안에 부산, 울산, 경남 주민 350만 명이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긴급 방제 태세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데다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한수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죠. 자, 서병수 부산시장의 안전할 때 폐쇄하는 것이 미래의 사고 위험을 막는 길이란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고 한겨레는 평가를 합니다. 부산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인 강원도의회도요. 지난 13일에 삼척 원전 건설 백지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삼척에 원전을 짓는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추진해 달라고 역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를 내세운 삼척시장이 당선되는 등 탈원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죠. 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은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너무 높게 전망한 데다 이 전기요금 인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예측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발전 설비의 3분의 1 가까이가 놀아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낡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 원전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와 자치단체 움직임 굉장히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이런 건 좀 많이 좀 조명을 해야 될 텐데 거의 유일하게 한겨레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서병수 부산시장의 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이 양반도 그야말로 가장 친박스러운 인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왜 이런 데 찬성을 했겠습니까? 김효진 PD는 부산 안 살죠? 부산 살 리가 없죠. 상관이 없죠, 저는. 부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큰 관심사가 원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동부경남이죠. 이게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산으로 이끄는 그 인근에 원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해가지고 후쿠시마에서 원전 거의 폭발에 가까운 사고 나서부터 이쪽 여론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원전 반대가 아니라 혹시 사고가 나면은 우린 작살난다. 이런 그 불안감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집값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내 아는 부산 사람은 집값도 떨어져요? 집값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후쿠시마 저리 가라예요.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된 원전인데 폐쇄 안 하고 계속 연장하고 있잖아요. 사고 안 났길래 망정이지. 사고 나면은 부산 시민이 한 400만 되는데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는 내 아는 친구도 그러더라고. 야, 이거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제일 좋겠냐. 그래서 내가, 전주로 이사 가라 그랬어. 그쪽에는 실제로 후쿠시마 근처에서 그 원전 사고 나가지고 한국으로 아예 이민온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전주 인근인데 정확한 위치인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거의 한 동네가 집단으로 이주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나면은 진짜 그건 재앙도 보통 재앙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진보 보수가 친박스러운 인간마저도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원전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악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삼척 같은 데서 원전 반대 시장이 당선됐다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원전의 숫자를 줄이고 향후 에너지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명박 때 녹색 에너지 해가지고 이제 그게 사실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정책은 다 사라져버리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소규모 그리고 집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그 전력을 생산해서 쓰고 이걸 축전을 했다가 한전에 팔아먹는 이런 제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뒤에 흐지부지 돼버리더라고. 이런 걸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잘 산정을 해서 경제 성장도 낮아지고 하니까 원전을 점차 줄여 나가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또 이것도 반대하는 것만 또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원전을 더 이상 정설해 나가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요구를 정부에 해야 되고 지금 박근혜 정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명박 때 만들어 놓은 그렇게 해서 산자부지 옛날 동력자본부 없어졌으니까 산자부에게 통합됐을 거예요. 거기서 이 주무 공무원들이 그냥 그야말로 피프워크로만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이게 부산에서마저도 반대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제고해서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바꾸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정하게 국민들이 감수를 해줘야 됩니다. 다 안 하자면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래서 방표장 같은 문제도 결국은 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자, 이런 메리트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방표장을 국제 수준에 맞게 설치해가지고 절대 피해 없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경주에서 방표장 건설된 건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했다고 또 말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늘상 이제는 우리가 반대만 한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박근혜 정권이라고 다 반대해서는 안 돼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든가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100%는 안 간다 손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감수해야 될 것은 그런 감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은 따르는 이런 이제 지혜도 필요한 거죠. 저는 한 가지 이 뉴스 보고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후쿠시마 사태 100일 시점에 일본 기자로 일할 때 취재를 며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각각 도쿄전력과 한국전력으로 또 한수원으로 상징되는 일본은 민영화돼 있을 거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 마피아. 일본도 굉장히 공고하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거의 모든 언론사도 장악하고 있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 자본이 자본으로서 맞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굉장한 일을 했다고 일본 내에서는 많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자기 돈을 한 2, 3조 정도, 그때 당시 계획을 했습니다. 한 2, 3조 정도 쏟아서 전국에 놀고 있는 땅에다가 내가 전기 밭을 만들겠다. 거기를 태양광 에너지 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할 수 있으니 내 돈으로 해볼 테니까 지자체들이 노는 땅 내가 쓸 수 있게 좀 협조해달라. 이런 제안서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면서 지금 아마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아시아 슈퍼그리드라는 구상을 계획을 해가지고 아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신재생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그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로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손정희 회장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아시아 슈퍼그리드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도, 한반도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또 교감도 나누고 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만은 한번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손정희 회장이라는 사람의 자본까지 유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 자본으로 똘똘 뭉쳐있는 기득권 세력과 맞서야 되는데 이게 정치력으로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기업인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거기에 교감해서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구상을 나누고 돌아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때 그게 정치적인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언론도 많이 조명을 해서 그런지 그 일은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문재인 진영의 실수지. 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문재인 후보 진영은 정책이라는 게 부재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걸 잘 포장을 해가지고. 예. 사실 뭐 지금 부산 지역 인근 이 여론이 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고리원전 그렇죠. 폐쇄 운동에 나설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정책으로 발표를 했어야죠. 근데 아마 그때 내부에서 그런 얘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머리 나쁜 놈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그런 거야. 뭐냐면은 결국 그 대안은 재생에너지밖에 없거든요. 재생에너지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태양광을 재생하는 네. 겁니다. 네. 태양광, 풍력 발전.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지 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현재 네. 뭐 조력 발전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포장을 해서 국민들이 귀에 쏙 들어오도록 정책으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그 대선 때 문재인의 정책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뭐 저는 요 원전 관련 정책들 관심을 가졌었죠. 아니, 뭐 굳이 들여다봤으니까 기억나는 정도죠. 그렇지. 그런데 네. 그 임팩트가 크게 없었다는 얘기야. 예. 난 문재인의 정책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박근혜를 반대하는 거 외에는 별로 정책이 없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히 야권에서는 뭐 문재인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선까지 2년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이 될지 박원순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특정인을 거론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야당이 정권을 교체하려면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뭐 언론도 그 환경도 나쁘고 해가지고 뭔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를 하면요. 아예 노무현 때는 그러면은 그런 뭐 조중동이 그런 뭐 저기 팬이어서 그랬습니까? 네. 결국은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서 훌륭하게 홍보하는 게 사실은 야당에게 필요한 일인데 그런 실력을 배양할 생각이나 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뭐 뜨거운 서영석 타임즈였는데요. 뭐 원래 형식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